총토론회 진행을 맡은 SBS 정화섭 논설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걱정이다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기조 속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해법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초대 손님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극복 과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BJC 주최, BJC 플러스 주관으로 진행되고요. 회원사인 KBS, MBC, SBS, CBS, YTN, MBC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나오셨습니다. 부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5분의 패널들인데요. 먼저 MBN 김형호 경제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YTN 이종구 경제부장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MBC 이승용 선임 기자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KBS 정창준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CBS 최승진 경제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패널분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부총리님은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1시간짜리 토론이기 때문에 좀 야박하긴 하지만 1분 반 모두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또 관심 갖고 계시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방송 기자클럽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또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저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각국이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금융 외환 시장도 불안해하는 소위 말하는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특히 이러한 고물가 속에서는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 그 불안한 양상이 가시고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무엇보다도 물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살펴나갈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저는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상한 내용에 관해서는 오늘 시간을 진행하면서 또 언론인들 문답에 답을 드리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잘 들었는데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한 목차 같았어요. 쭉하니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요. 일단 토론 방식 잠시 설명드리면요. 각 패널 한 분당 4분의 시간을 드리고 이 4분 안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패널 분들이나 부총리님 모두 핵심 위주의 질문과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은 YTN 이종구 경제부장이 준비하셨죠? 예, 시작해 주시죠. 네, 부총리께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최근에 직접 혹시 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시장에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체감 물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네. 뭐 경기 지표 같은 것만 보더라도 채소값이 뭐 연초 대비 3배 넘게 올랐고 다른 채소들 그리고 과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틀 앞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성수품, 주요 성수품의 물가를 1년 전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아직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체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3%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일단은 근접을 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작황에 일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살피고 수급 애로 그리고 특히 이 성수품의 장바구니 제수용품 안정에 저희들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물가 잡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에 부합을 하고 있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저희들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물가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께서 걱정도 많으시고 또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대외 요인에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 또 국제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저희들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대외적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봄에 또 가뭄도 있었고 긴 장마, 폭우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수급에도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7월까지 계속 물가가 전월 대비 0.6 내지 0.7 이렇게 급등을 해 오던 물가가 다행스러운 것은 8월 달에 6.3%에서 5.7%로 일부 소폭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물론 국제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난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추석에 지금 작황에 따른 또 수급 불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 보면은 아마 9월 늦어도 10월쯤이면은 그래도 우리 소비자 물가가 거의 정점에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준은 좀 높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안정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 안정세가 저희들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모처럼 5%로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주요 원인이 국제 유가가 떨어진 일시적인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10월 정점을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나 악재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런 대외 변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것만으로 아니면 정부의 대책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10월 인플레 정점설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전히 지금도 장보러 나가시면은 이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역시 지표상의 하락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물가가 굉장히 급등한 것도 사실은 주로 대외 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외 요인이 조금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정부도 지금 9차례 민생 안정 대책을 했는데 그런 각종 세금이나 그다음에 수급 안정 대책 등이 조금씩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조금씩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준은 아직까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할 겁니다. 여전히 변수는 역시 대외 요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가스 가격이나 역시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돌발 요인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은 말씀드린 대로 9월, 10월을 지나면서 조금씩은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질문 끝나셨죠? 네. 예. 물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가지고요. 9월, 10월부터 좀 하락세 점차 서서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부총리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MBC 이승용 선임기자실장 질문하시죠. 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또 상당 부분 환율 탓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환율 급등, 원화 가치 급락이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올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약간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달러 유동성 정말 안전한 건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달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것이냐, 언제 떨어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게 당국이 이 환율의 수준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은 곧바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수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지금 최근의 환율 수준은 흔히 말하는 킹 달러, 나홀로 달러 강세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주요국, 즉 영국 파운드, 유로화, 그리고 일본 엔화, 위안화 등등 주요국 통화들이 지금 동반으로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IMF 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른 것은 그때는 원화만 굉장히 약세를 보여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불안 양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외환시장이 다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이 소위 말하는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에 관해서는 당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달러 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은 또 최근에 우리 유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액이 워낙 급증하는 이 영향으로 무역 수지, 그리고 상품 수지가 최근에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상수지 흑자 폭을 키우는데 조금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런 경상수지 흐름, 그리고 국내외 이 자금 흐름, 외환의 흐름에 관해서 지금 면밀히 보고 있고, 시장의 이러한 쏠림 현상에 관해서는 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잖아요. 예. 지금 외환 보유고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예, 지금 외환 보유고는 4,300억 불이 넘습니다.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고, 얼마 전에 8월 달에 IMF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이 외환 시장의 이 변동성, 이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다, 이런 공식적인 판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혹시 내부적으로 안이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투자자들하고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대화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 자체에 관해서는 외환 건전성의 우리 구조에 관해서는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현재 워낙 달러가 홀로 강세를 가면서 다른 통화들이 전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살피고,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에 관해서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비 피해가 많았는데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또 태풍 피해가 발생해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줬는데,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어떤 거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전에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 지원, 그리고 응급 복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선 가용 자원을 빨리 내려보내서 그분들께서 빨리 응급 구호, 또 긴급 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여러 활동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국무회의 때 오늘 의결한 것이 예비비로 500억 원을 빨리 행정안전부로 지금 배정을 했고, 그것이 곧 아마 지방의 피해 지역에 가서 응급 복구 또 피해 지원에 쓰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피해 상황을 더 이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국가의 예비비를 더 추가로
또 이 재난 피해 지역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승용 실장 시의적절한 질문 해주셨고요. 다음은 KBS 정창준 해설위원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예,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올해 적용될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도 국회에서 진통 끝에 부분 합의에 그쳤습니다. 납세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내년부터 적용할 종부세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또 세율도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인데 야당의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워낙 걱정을 많이 하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야 공이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금년 고지분에 한해서 부담을 낮춰주자 이렇게 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별 공제 부분에 관해서 여야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그 일시적 2주택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등에 관한 조치는 합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세제 개편에 다주택에 관한 부분 등 종부세의 세제 근본적인 틀을 좀 바꾸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주택에 대한 중과는 종부세 자체가 원래 재산세는 재산 물건에 관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구조인데 종부세는 이걸 묶어서 사람별로 또 그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합해서 누진과세로 부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또 고가 주택에 있는 분한테 조금 더 세금 부담을 많이 줘서 좀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 이런 이 취지였는데 아시다시피 종부세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2018년까지는 그렇게 합해서 인별로 종부세 누진과세하는 그 자체가 부담을 주는 건데 여기에 다주택이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추가로 세율을 별도로 해서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10억짜리 두 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합하면 20억 아닙니까? 근데 왜 한 주택 25억 가진 사람보다 왜 두 주택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이러니까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그 주택을 다 합해서 주택 수가 많으면 가액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 그게 2018년까지 우리가 부과하던 체제니까 그런 체제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종부세가 2017년에 종부세 세수가 약 4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부과 예정이 8조가 넘습니다. 이게 20배 이상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부세 이 세율이 너무 단기간에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상화할 필요 있다. 이런 부분을 담아서 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냈다. 즉 종부세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득세 과세 표준도 일부 조정을 했어요. 네. 그 과세 표준 조정이 이번에 15년 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물가 현실을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 소득세 과표를 물가에 좀 연동해서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부 국가에서 이 굉장히 고물가 시대에 물가에 연동해서 소득세 과표도 조정하자 또 그런 방식을 도입한 국가가 일부 있지만은 그 이후에도 일부는 폐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국가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연동해서 소득세 이 과표 구간을 계속 변경하면은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 높은 이 소득 계층에 있는 분한테 기본적으로 혜택이 더 갈 오히려 이 소위 말해서 부자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이 가는 이런 구조가 생길 수 있고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서 가면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소득세 체계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또 소득세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우리는
면세자 비율이 37%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과표 조정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저소득 과표 구간이 낮은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없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도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환율, 비 피해 지원, 세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전반적으로 지금 짚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총님, 좀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이 많아가지고요. 네. 또 압축적이고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네. 보다 많은 걸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심 높은 사안 하나 더 있죠, 부동산 문제. 이 부분 MBN 김용호 경제부장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작해 주시죠. 앞서 이제 종부세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의 일반적인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골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 완화가 이제 핵심인데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거래가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혹시 그리고 그 전망 속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대책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 부분을 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갈 거고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은 급락을 해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락 현상은 경계를 하면서 좀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급등한 이유가 결국은 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급 안정이 제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약 270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통 한 50만 호 정도는 과거 정부에도 쭉 하던 겁니다. 250만 호 정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을 때 공급은 꾸준히 확대하는 것이 좋고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부동산 시장 절벽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하향 안정되니까 거래가 좀 주춤하고 또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직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조금 하락세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기조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고착이 되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시장에 관한 조치는 불안할 때는 조금 여러 규제 조치를 통해서 시장의 자금을 좀 조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만약에 급락하고 급냉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지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규제를 더 조금 완화를 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규제 완화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수요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혹시 이 15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소식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조금 조급하게 발빠르게 나간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예.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저희들이 더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선 필요하면은 빨리 해제를 더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이 대책을 내고 그 이후에 또 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금융 규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앞으로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부정적이다 이런 뜻인지? 예, 아직 15억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않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은 전월세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물이 지금 계속 쌓여 나가고 있고 사실 지금의 야당 민주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입법,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에
거래 물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는 달리 2년이 다 돼가는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매물이 쌓여가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는 여전히 갖고 계신 건지, 또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중심으로 반전세 중심으로 바뀌는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임대차 입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다. 저는 국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 월세, 전세 등 집값 포함해서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 전반적인 이제 금융 규제 또 경기와 맞물려서 지금은 전월세 시장이 다소 안정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전세난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역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세, 월세 즉 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이 금리가 오르고 또 시장이 워낙 안정되니까 일부 이제 월세로 전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일부 중산 서민층에 관해서는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정을 시켜 나갈 예정이고 전반적으로는 임대차 시장도 역시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급 물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여건 조성에 주력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CBS 최승진 경제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2분기 가계 빚이 1,869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소 0.5%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가계대출자 가운데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가운데 지금 신용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전체 채무자 규모 그리고 부실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정부의 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또 다른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교육 문제 등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외국에서도 유의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동안 지난 20년, 21년, 2년 동안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제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우리는 한 12%포인트 정도 늘었는데 OECD 평균이 한 2%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수준에 관해서 굉장히 높다. 한국이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그 외형 속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0.16%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대부분은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의 부실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래 되면 특히 여러 기관의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부실 우려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돈을 빌린 이 대출 구조를 보면은 대개 고신용층, 소득이 높은 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신용층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취약차주들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취약차주들에 관해서 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계속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부실 우려가 있거나 현재 90일 이상 연체되시는 분들을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도저히 상환이 어려우니 여러 가지 이자 감면 또 채무 상환 스케줄 재조정 등을 통해서 좀 원활히 이 채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이제 연체율이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자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가계라든가 기업 부채 문제가 신용 위기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유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이 질적인 분석을 하면은 당장 뭐 그렇게 신용 위험 전체로 인해서 국가의 리스크로 갈 또 이 금융시장 전체 불안 요인으로 갈 소지는 지금은 거의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은 부문별로 아까 말씀드린 다중채무자나 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분들께서 새로이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이 억눌린 이 채무 상환 부담에 그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또 새 출발 기금과 같은 그런 상품 출시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새 출발 기금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그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재정 30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새 출발 기금 지원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빚을 탕감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장기 상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지만 여전히 고위 연체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연체자들 고위 연체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좀 부족하죠. 고의적으로 소위 말하는 도덕적 행위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제대로 치밀하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소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의로 연체하고 그럼 도덕적 해이가 있고 이 신용 질서가 제대로 확립이 되겠느냐 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금융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90일 이상의 연체되시는 분들 중에 자산으로 도저히 이 부채 상환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일부 원금 재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로 이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지금 연체 채무 금액보다 더 많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숨겨놓은 재산 가지고 또 하나 채무 재조정에 편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다시 그것을 무효화하고 그분들이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이 정말 제대로 이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적하신 그런 고의 연체 고의 또 채무 재조정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프로그램을 세부 디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영업자 문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이 악화된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컸던 게 사실인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이 어렵고 그래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 경제적 압박을 가지신 분들 이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금융의 애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뭐 손실 보전, 손실 보상 등에 의해서 많은 유동성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단기적인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구조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구조 변환기를 맞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기호도 바뀌고 시장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영업자 분들께서 새로이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거는 그런 대로 또 별도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고 지금과 같은 일시적인 그리고 이 금융 상황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대응하면서 우선 새로운 변화되는 환경에 조금 더 자생력을 갖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예산 조치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 33분을 지나고 있네요. 그 당초 예상한 그 시간 배분 계획에서 지금 너무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 저는 확 줄여가지고 한 개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이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에서 이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하셨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5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요즘 그 대통령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이유가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이 뭔지 모르겠다.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총리님이 인수위 간사 시절에 그리고자 했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넉 달을 경제부총리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넉 달 동안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께 약속한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데 특히 국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을 시켜야 되겠다. 재도약 시킨 거는 이 지금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하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꿔서 경제 성장 활력을 다시 북돋우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다시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 파트는 이렇게 성장 한쪽에만 가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이렇게 제대로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 함께 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정 비전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성장을 하는 방식이 정부가 끌고 정부가 빚내서 자꾸 재정 투입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결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활력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성장 저순한 이 구조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취약계층의 정부는 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따뜻한 나라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크게 보면은 이 국정 비전을 그게 맞는 이제 수없이 많은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까? 이제 뭐 한 4개월 가는데 앞으로 5년간의 국정 비전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한 발 한 발 가기 시작하는 일단의 첫걸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 정치 상황이 뭐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치 상황 어려움은 저희들이 기왕에 지금 집권 여당이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만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시작 전부터 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어려움이 정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물가 상황이 대발로 엄습을 했고 그다음 우리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 그리고 국가 부채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저희 미션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가가 높은 것을 빨리 조금 잡아야 되겠다. 사실은 선진국은 지금 10% 13% 물가가 있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한 6% 안팎의 지금 물가로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국민들한테는 아직 힘든 물가 수준이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제를 전부 기본으로 제대로 돌려야 되겠다. 여기가 가계부채도 방만해서는 안 되겠고 국가 재정이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도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 이제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초반에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지금 입법화, 법제화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 편성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가지고 예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폭을 가지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그런 재정 운영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선출직 출신이시니까요. 선출직도 하셨으니까 그 경제부총리 넉 달 동안 자체 채점을 한다. 100점 중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 시험 치는 사람이 자기가 점수 매겼습니다. 듣는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국민들께서 늘 보시면서 매일매일 점수 매기고 있으실 거다 그래 생각하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점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 편안하고 조금 등 따뜻하고 좀 허리 펴게 그리고 희망차게 경제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우문에 현답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쑥스럽네요. 자, 벌써 시간이 1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이 예상이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지금부터 패널 질문은 한 가지 주제로만 좀 압축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도 좀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돌았고요. 다시 YTN 이종구 경제부장, 자 질문해 주시죠. 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전기차 반도체 문제가 관심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결국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에서 과연 양
두 나라와 함께 균형 있는 외교나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나라를 언젠가는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을 국익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외교관계, 경제 협력 관계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중국 관련해서 우선 미국은 정말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여기에 경제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최근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미국하고 이렇게 동맹을 강조하고 가다 보면 중국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국도 역시 우리의 최고 경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등 구조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상호 존중, 호의 정신에서 경제 협력은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발전 강화돼야 된다. 그런 기조 하에서 우리가 중국 관계, 특히 경제 문제 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KBS 정창준 해설위원 이어가 주시죠. 예, 저는 그 생활에 좀 밀접한 정책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저기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을 했어요. 발행하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동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 1조 2천억 원대, 올해도 한 40%가 줄었거든요. 한 7천억 원대 되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예산안을 아예 편성하지 않으셨는데 이렇다 보니까 재정 압박을 느낀 지자체들에서는 이제 발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할인율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소상공인들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역화폐가 일부 지역에서 아마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상권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아시다시피 2017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각자가 시행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군산 지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조금 지원을 해주던 것이 2019년부터 이제 이후로 코로나를 이후로 지역의 경제를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형식으로 이렇게 그 발행에 한 2% 또는 4% 정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20년에 할 때 이거는 한시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한시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 한정돼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전국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이런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중앙정부 재원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75조를 지금 내년에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냥 통으로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에 그 재원이 11조 이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것이 정말 지역경제에 필요하다. 이거 효과가 더 좋다면 재원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시면 된다. 국가에서 그걸 뭐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재원을 충분히 지방으로 보내드리니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확대해야 될 때는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하시라 이런 겁니다. 이 지역화폐는 이렇게 중앙에서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에 만회하는 곳에 돈이 더 많이 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 인천 이런 데 이 지역화폐 지원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으로 할 사업이 아니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 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면 될 일이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중앙에서 아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 통용되는 겁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지원은 내년 예산에 훨씬 정액이 돼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MBN 김영호 경제부장 간략하게 해주시죠. 다소 부총리께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론스타 소송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제 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 달러, 그러니까 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합치면 한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달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자, 이 외환은행으로 넘길 당시에는 재경부의 은행 제도 과장이셨고 또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에도 금융위에 이제 부위원장 지내시면서 실무적으로 깊이 관여하셨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의견은 갖고 계신 건지 만약에 이 4천억 원을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면 이 혈세로 들어가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론스타 관련해서 뭐 당시 우리 정부에서 매각을 할 때나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여전히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의사 결정했고 거기에 불편 부당함이 전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저는 제가 할 일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만 매각을 할 때와 관련해서 여러 시비가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뭐 BIS 비율 조작 과정에 뭐 이 적법했는지 등등.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또 재판 과정이 한 4년, 5년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에 1심, 2심, 3심 모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1심, 2심, 3심 일관되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그 2003년의 매각 부분이 아니고 2010년에 그들이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이 싸게 팔았다. 이게 당국 때문에 싸게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내라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 조치는 전부 국제 조약이나 규범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저희들은 대우를 했다 하는 생각이고 중재재판부 다수 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배상 판결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유감을 표하고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은 현재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현재 정부 법무부가 중심이 된 정부 TF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취소 그리고 불복 이런 소송을 에 관한 문제, 소송 제기하는 문제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CBS 최승진 경제부장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금, 노동, 교육 이런 3대 개혁을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지금 넉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3대 개혁 과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언제까지 끝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형성돼 있는지 그 시기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혁 과제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 3대 개혁 과제 중에 연금, 국민연금 등 국정연금 개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대 간에 또 국민들 각자 위치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의 자칫하면 부담과도 연결되는 굉장히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를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회 사정으로 이것이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이제 위원 구성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아주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부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덜 내고 더 받는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역시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동시장을 더 이상 이렇게 개혁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을 굉장히 주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사 간에
대화도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고용부에서 민간 전문가, 이 부분에 민간의 최고 전문가 12분을 모시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지금 현장의 노동 시간과 관련된 문제,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임금 체계에 관한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여기에 지금 이 작업을 해서 뭔가 좋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참 논의 중이다.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현재 작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되면은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더 많은 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아마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개혁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하고 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교육의 중요한 어젠다를 충분히 사회적 논의 없이 냈다가 많은 또 반발을 사고 걱정을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하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이 교육 재정에 관한 문제, 또 고등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 자율에 관한 부분, 또 초중등, 또 유치원 이런 부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MBC 이승용 선임기자실장 이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OECD 꼴찌 아니에요. 예. 결국은 근데 인구 감소도 시작됐는데, 이렇게 근데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 전년 연장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우리 고령자들이 계속 고용되고 일은 더 해야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는데, 정년 연장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문제는 바로 두 가지 부딪힙니다. 하나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하고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냥 전년 연장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기도 어렵고, 특히 임금 체계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하면 우리의 임금 보수 체계는 전부 연공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밥그릇이 많으면 자동으로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정년 연장이 자동으로 되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더 크게 지불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좀 이 소위 말하는 근로 현장에 더 많이 오랫동안 계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거를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시 51분, 거의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 짤막하게 제 차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급락을 경계하되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이제 정책 유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 정부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2019년에 집값으로 되돌아가는 게 정책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집값 목표 몇 년도 집값입니까? 글쎄,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제가 뭐 특정 가격 수준, 이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연도의 가격 수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적절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은 하향시키면서 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여기에 또 설사 잘못된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제도라도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로 돌리면 또 시장이 굉장히 교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착륙을 시켜가면서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바로 서민들, 우리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부동산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좀 구체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네. 뭐 다 국민들 다 그러실 겁니다. 뭐 10%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속 시원하십니까? 그럼 속 시원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집을 갖고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집을 좀
갈아타시겠다라는 분들 언제쯤 집사하는 게 좋습니까? 글쎄요, 그거 저희들 경제하는 사람 보고 주식 언제 사면 되겠습니까? 어느 종목 사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공무원한테 묻지 말고 시장에 물어봐라. 제가 늘 그럽니다. 저도 뭐 언제 갈아탄다 이거보다는 분명한 거는 부동산 시장은 확고히 안정시켜 나간다. 그 정책은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53분 대충 그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 온 것 같은데요. 뭐 1시간 동안 경제 전반을 갖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부총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패널들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참 시간이 아쉬워서 못다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실 말씀, 부총님 한 1분 반 정도 시간이 가능하겠네요.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또 귀한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과제도 많이 생각해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뭐 한 2, 3개월 뒤면은 끝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 어려운 복합 위기의 상황은 상당 기간 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워낙 대외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과거에 IMF 위기도 이겨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이겨낸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고 시장 안정시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구조개혁,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장 문제, 연금개혁 문제, 규제개혁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함께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이 복합 위기와의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서로 힘내자 또 힘내라 서로 도닥여주면서 아주 행복하고 힘내는 그런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토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1시간 동안 그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열띤 토론에 응해주신 부총리님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태풍 피해 때문에 바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패널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